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간단한 주제가 아니네요. 6.25 전쟁 중에 벌어진 부산 정치 파동, 그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부산 정치 파동,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아주 좋은 무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노인네가 헌법을 유린하고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 그리고 갖가지 정치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그 권력을 연장한 그야말로 독재 전형이다. 이런 그 평가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것을 내면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25 전쟁 중에 내전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전이었는지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그 당시 제헌헌법에 의해서 그 국회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당시 제헌헌법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습니다. 그래서 1952년 7월 23일까지였습니다. 그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우리가 사흘 만에 이제 함락을 당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피난을 못 가고 적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거창에서 양민학살 사건이 벌어지고 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것이 터지면서 아주 신뢰도가 저하됐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국민방위라는 것은 6.25가 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창졸간에 우리가 후퇴하는 바람에 우리 젊은이들이 적의 점령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들이 우리 청년들을 전부 인민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인민군에 입대를 시켜가지고 국군을 향해서 총을 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4 후퇴 때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군에 갈 만한 젊은 사람들을 다 국민방위군에 그 소속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부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군 간부들이 이 예산을 착복을 해가지고 방위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입히고 그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이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25억 원의 예산을 착복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 총살을 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거창 양민 사건은 1951년 2월 10일 날 거창구 신안만 일대에서 주민들이 공비하고 내통했다는 혐의로 우리 국군들이 거창 일대 주민들을 살해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국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여당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당 그러면은 옛날에 사색당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없으니까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전선이 다시 또 삼척 수원선까지 밀리고, 그리고 다시 반격을 해가지고 이제 휴전선 무렵으로 가가지고 이제 고착 상태가 돼서 여기서 고지전, 참호전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이거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기는 힘들겠구나.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고 미군은 철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휴전선을 놔두고 이제 휴전을 하면 이 휴전선이 분단이 고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 볼 때, 아니, 빨리 우리가 전쟁을 더해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중공군이 이제 완전히 괴멸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밀어가지고 우리가 미수복 지역을 수복을 해서 통일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표지, 아니, 어떻게 휴전선에서 미봉을 하고 전쟁을 끝내느냐.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빨리 휴전을 하고 떠나야 되는 미국의 입장과 전쟁을 계속해서 미수복 지역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뭐 미국 말을 도저히 안 들으니까 이 1952년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을 실각시키고 자기네들 말 잘 듣는 그런 대통령을 앉혀서 그 사람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휴전으로 미봉을 하고 주한미군은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야당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밀어주는 일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인 승부수를 그렇다면 간선제로 되어 있는 이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그 직선제 개헌안을 1951년 11월 30일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뭐 그 당시 국회가 야당세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부결이 됩니다. 부결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국민투표로 소환을 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국회를 성토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깡패들이 동원되고 뭐 백골단이라든지 따벌레라든지 그래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나를 지지하는 정당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951년 중반부터 당을 이제 자유당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내니까 이 이승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두 파로 갈려가지고, 한쪽은 원내 자유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해서 상징적인 대통령에 이승만을 앉히고 실권진 국무총리에는 장면을 추대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원외 자유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집권을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내 원외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원내 자유당과 이 야당 세력들이 1952년 4월에 몰래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을 그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그 내각 책임제를 하기 위해서 막 꿍꿍이를 벌이고, 그리고 장면 국무총리가 4월 20일 날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배신하고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자기가 총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러니까 이제 이승만하고 장면이 이제 정적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고, 이때 이제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장면을 찾아내가지고 항의를 하려고 하니까 장면이 또 도망을 갑니다. 그 부산 앞바다에 떠있던 미군 병원선으로 숨어가지고 거기서 약 한 달을 숨어 삽니다. 저분이 5.16이 났을 때도 3일간 수녀원으로 가서 어디론가 도피를 했죠. 1952년 바로 부산 정치 파동이 벌어졌을 때도 어디론가 사라져서 한 달간 안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또다시 그러면은 직선제 개헌안을 내자. 그래가지고 직선제 개헌안을 다시 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내에 있던 이제 이승만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전격 실시해서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5월 24일 날 공석 중인 국무총리에 장택상을 임명을 하고 내무장관에 이범석을 임명한 다음에 그 다음날 0시를 기해서 공산 침투분자와 폭도 소탕 명목으로 비상계엄령을 설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이제 끌어다가 이제 헌병대로 연행을 하고 뭐 국회의원 10명을 국제공산당에 연루됐다 하는 명목으로 체포를 하고 체포한 사람들이 다 장면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김성수가 야 이거 계엄 선포는 쿠데타다 그리고 비난하면서 막 사임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막 직선제 개헌안을 막 내가지고 이 개헌안이 이제 24시간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제 국회를 해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최후 통첩을 하니까 미국이 야 이거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놔둬가지고는 우리 휴전을 못하겠다. 그러니 이승만을 제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클라크 장군에게 이승만 정부를 뒤집어 엎는 쿠데타 계획을 수립하라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크 장군이 이승만 제거를 위한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1953년에는 이 작전에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미국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1952년에 한 번, 1953년에 한 번 쿠데타를 계획을 했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네들 말 잘 듣는 자기네들하고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서 어떻게든지 빨리 그냥 휴전을 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 장면이라든지 김성수, 조병옥 이런 사람들을 차기 대통령으로 쭉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말 안 들으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승만 정부를 이제 실각을 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려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이승만을 다시 뭐 쓰는 거 외에는 이 전쟁이 뭐 끝을 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을 용인하는 쪽으로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 부산에서 벌어진 이런 내용을 1952 부산 이승만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독재하기 위해서 혹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고 어찌됐든 그냥 뭐 전쟁을 휴전으로 그냥 미봉을 해놓고 철수하려고 하는 미국의 발목을 붙잡기 위해서 이승만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베트남전과 6.25 전쟁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붙잡아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는 것까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2개 사단에 한국 주둔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북한이 다시는 남침을 못하게 아주 결정적으로 막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어냈습니다. 베트남 파리 평화회의에서 뭐 그냥 얼렁뚱땅 뭐 미군이 도와주겠다라는 립서비스 정도를 가지고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공산군이 남침을 해가지고 베트남이 패망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아주 국제법 전문가로서 지금 미국이 얼렁뚱땅 휴전으로 그냥 미봉을 해놓고 빠져나가면 또다시 중공군이나 공산군이 남침을 할 것이다. 그러니 남침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대통령을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바로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미국은 뭐 장명이라든지 조병호라든지 뭐 김성수라든지 여러 사람을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이승만을 대체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할 수 없이 이승만을 계속 유지시키기로 입장을 바꾸고, 그리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낸 그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이 낸 그 내각제 개헌안, 이것을 절충을 해서, 뭐 절충을 했다기보다는 뭐 약간 섞은 거죠. 그래가지고 발췌 개헌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야의 협의를 해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바로 이 발췌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대통령은 뭐 이승만당, 부통령은 야당, 이렇게 당선될 수도 있는 뭐 러닝메이트제가 아닌 그냥 뭐 제각각 나오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결국 뭐 3.15 부정선거를 일어나는 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발췌 개헌안을 통해서 여당과 야당의 그 타협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안을 통해서 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4일 밤에 발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그 개헌안에 의해서 8월 5일 날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74.6%의 표를 얻어가지고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 당선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뭐 이승만 대통령은 두고두고 그야말로 전 세계로부터 독재자라는 그런 비난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과연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이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적당히 휴전을 하고 전쟁을 끝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이 뭐 자기네들 도와가지고 언제든지 한국을 지켜주겠다? 글쎄요. 네. 이승만 대통령은 6.25를 하여간 휴전으로 대충 뭐 봉인하고 뭐 철군하려고 하는 미국과 그냥 막 사사건건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 미국 정부에서 관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고집불통의 노인이다, 이 고집불통의 노인 때문에 그냥 사사건건 끌려다니면서 그야말로 막 참호전, 백마고지 전투라든지 뭐 피해 능선 전투라든지 단장의 고개 전투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끝없이 인명피해가 나는 이런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빨리 우리 말을 좀 그대로 듣는 사람들을 1952년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을 실각을 시켜서 그 사람하고 언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전쟁을 끝내고 철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승만을 실각시키려고 했고, 이승만은 그러면은 나도 생각이 있어, 그래서 직선제 개헌에 승부수를 던진 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부산 정치 파동의 본질은 대충 전쟁을 끝내고 철군하려고 하는 미국의 정책과 어떻게든지 전쟁을 계속해서 북한을 수복을 해서 북한까지를 포함하는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목표와 이 차이점이 빚어낸 갈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머리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만 나오면 그냥 뭐 모욕을 하고 이승만을 나쁜 놈, 뭐 독재자로 몰고 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강대국의 이런 그 립서비스만 믿고 거기에 따랐다가는 우리가 어떤 꼴을 당한다는 것을 조선의 멸망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을 향해서 야 너희들 1882년에 조미 수호 조약을 체결할 때도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해놓고 너희들 우리를 가장 먼저 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양심을 계속 자극을 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공산당들의 침략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독재자라는 그 누명을 뒤집어 써가면서 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낸 것입니다. 무슨 1987년에 6.29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이라는 것의 원조는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틈만 나면은 북진 통일을 외쳤습니다. 북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그 이승만 대통령의 구호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이 재분단을 겨냥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단독으로라도 끝까지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 지역을 수복을 해서 통일정부를 세우겠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나름대로 강력한 정치적인 무기였다라는 것도 함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을 겪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지고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의 행동이 자살행위가 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꿔가지고 자기의 임기를 연장을 해서 한국에서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국의 발목을 잡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끌어내서 공산 침략을 막아낸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부산 정치 파동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에 과연 이승만이 본인의 임기 연장과 독재를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무리수를 뒀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그 신무원료를 위한 결과였느냐, 어느 쪽인지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대통령이기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관한 협상을 했던 로버트 즈라는 특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빈틈이 없고 책략이 풍부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우리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 이승만은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고 강력한 지도자다. 그리고 강철 같은 사나이며 카리스마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자기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다. 벤플리트 장군이 참 멋있는 평을 하셨죠. 맥스웰 테일러 장군, 이 벤플리트 장군의 후임으로 미 제8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한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베트남에도 있었다면 베트남은 공산군에게 절대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예. 또 리즈웨이 장군, 메가더 사령관 후임으로 8군 사령관 지냈던 분입니다. 이승만의 무력 통일로는 집요했고 한국은 인적 자원이 많으므로 무기를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이 용감한 노신사에 대해 존경과 동정을 금할 수 없었다. 공산당에 대한 증오와 그 자신의 국민들을 위해 매우 편견이 가득 차 있긴 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그는 전생애를 통해 헌신한 그의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이같이 행동하고 있었다. 하여간 이 별 4개를 단 이 장군들이, 미국 장군들이 한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대화를 하면 다 이런 식으로 이승만을 찬양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치 그 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이충근 박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이충근 박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주제를 꼭 좀 연구를 해봐라. 어떻게 별내계단 이 미국의 최고 지휘관들이 처음에는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한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오면은 이승만 찬양론자로 변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연구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답니다. 아마 이충근 박사님 안 바쁘시면 그 논문을 좀 꼭 좀 빨리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진행을 했던 부산 정치 파동의 역사적 함의가 얼마나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 하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생애와 그분이 했던 정치적 행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